이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장으로서 토론의 진행을 맡아주실 이범훈 서강대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지정토론 좌장으로 소개받은 서강대학교 이범훈입니다. 한혜정 본부장님의 주제 발표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현재 교육부에서는 고교 학점제를 핵심으로 한 2022 고교 교육과정을 개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권우현 교수님의 주제 발표에서와 같이 새 교육과정으로 배운 학생들이 2028년부터는 대학교에 입학할 예정으로 과학기술계의 의견 제시 등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제 주제 발표를 중심으로 한 지정토론 진행은 지정토론자 토론 후에 이어서 온라인 포럼 참석자의 질의응답, 그리고 이제 이미 저희가 사전에 우리가 질문을 다 받은 바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의견을 좀 전달하고 청취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온라인 포럼으로 참석하시는 분들께서는 의견을 계속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수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포럼의 지정 토론자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과학 분야에서 서울대 이준호 자연대학장님을 모셨습니다. 이 학장님은 캘텍에서 박사학위 후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서울대 학생처장에 이어 현재 자연과학대학장으로 전국 자연과학대학장 협의회장도 맡고 계십니다. 공학 분야에서는 연세대 기계공학부의 조형희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조 교수님은 미네소타대에서 박사학위 후 현재 한국공학한림원 인재양성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정보통신 분야에서 호남대 컴퓨터공학과의 백난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백 교수님께서는 노던 일리노이대 컴퓨터과학계 박사학위 후 현재 한국여성정보인협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저희가 광양고등학교의 김재혁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김재혁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물리교육과를 졸업하시고 가락고등학교 교무부장을 거쳐 현재 광양고등학교 연구부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에 더하여 조금 전 주제 발표를 해주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한혜적 본부장님과 또한 서울대학교 권우현 교수님이 자리를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지정토론자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별로 7분 정도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준호 학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자연대학장 이준호입니다. 저는 생명과학 전공 교수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시는데 불러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두 분의 발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희 토론을 하려고 하고요. 그 전에 총론적으로 가볍게 좀 말씀을 드리고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이미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아마도 지금 이제 닥쳐올 미래 사회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불확실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 현장에서도 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확실성으로 바꿀 거냐가 가장 중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불확실성의 미래를 우리가 인정한다면은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비판적 사고 능력이고 그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인 것 같습니다. 문제 그 자체를 푸는 것보다 그 해결할 수 있는 사고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당연히 앞으로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반영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저희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미래 사회를 끌고 가는 것이 결국 과학과 기술일 것이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저희가 지금 목도하는 것은 저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사실은 기술이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대학에서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학습의 무게를 낮추기 위한 초중고 교육에서의 많은 노력들이 그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말 잘 맞는 해결책인가 하는 게 사실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그만큼 대학에서 덜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훨씬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야 미래 사회를 과학기술이 주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대학에서 해야 되는 교육과 공부 양이 오히려 더 늘어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은 균형의 측면에서도 썩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초중고에서 내용이 쉬워진다고 해서 입시 부담이 줄거나 공부 부담이 줄어드는 건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은 문제를 틀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래서 훨씬 더 재미없어지는 현장이 벌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소비자의 입장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소명의식도 이 교육의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본격 토론에 들어가서는 사실은 첫 번째 부분은 제가 잘 내용을 전문적에서 잘 몰라서 그냥 동의를 표시하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비전, 그다음 미래 교육에서 모습, 인간상 이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냥 듣기로는 아주 이상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개정이 중요한 거냐 아니면 일관성이 중요한 거냐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차기 교육 과정에서 계속해야 되는 건 무엇이고 새로운 건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적시하고 논의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게 기초 학력 위에서 가능해야 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동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주제가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 조금 더 많이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권원영 교수님 말씀해 주신 내용들 중에서 그러니까 의견들을 조금씩만 제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고교 학점제, 그다음에 다양한 이공계 선택 과목, 거기 따옴표를 제가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미래형 수능, 그다음 수학과학 교육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고교 학점제는 이게 시행되는 거죠. 이거 확정이 된 거죠. 근데 저희가 보기에 결국은 이게 잘 정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결국 선생님들이 아닌가. 고교 학점제에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선택의 조건이랄까요? 그게 결국 선생님이고 어쩌면은 성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고교 학점제가 잘 정착하려면 성적을 어떻게 표준화할 건지, 어떻게 상대화할 건지 이런 게 다 논의가 되어 있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걱정이 살짝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을 자꾸 고려를 하다 보면 지역적으로도 이게 좀 차이를 계속 내지는 않을지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하고요. 고교 학점제를 해서 성공한 사례가 실제로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지, 이게 또 다른 시험에 들어가는 건 아닌지, 그런 그냥 잘 몰라서 드리는 걱정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그 학점제를 하다 보면 과목 수가 늘어나고 결국 장점으로서 다양한 이공계 선택 과목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요. 다양한 것도 좋지만 어쩌면 깊이 있는 단단한 기초가 더 중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고교 학점제라는 것이 다양하게 얕아지는 상황으로 가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이 사실 들었고요. 그다음에 다양성이 담보될 만큼 선생님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건지, 그 계획을 교육부가 다 가지고 있는 건지, 이런 걱정도 사실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가장 최고의 강의는 쉽지만 깊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쉽게 가르치지만 깊이 있게 가르칠 수 있는 이런 거가 개발되는 게 더 이상적이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그냥 드려봅니다.
미래형 수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좋은 의견들을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1차, 2차 수능 가면 아마 입시 전쟁터를 만들 것 같은 걱정이 현실적으로 듭니다. 어쩌면은 중 2, 3때 수능 1 준비하고 고 1, 2때 수능 2 준비하는 중고등학교 입시 연계가 벌어져 버리진 않을지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수능을 개선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감을 하게 됩니다. 소수령 수능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만 제한적으로라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하게 됩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게 이제 학교 바깥이냐 이런 부분에서 공교육의 현장에서 이 수능을 준비하면서 전인교육이 둘 다 할 수는 없는 건지, 그러니까 수능을 준비하면 전인교육은 공교육에서 무너지는 건지 이게 상호 배타적인 건지 그런 고민이 오히려 공교육에서 일어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약간 좀 나이브한 의견을 드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학과 교육 정상화에서 고교와 대학의 연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완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공계 모집 단위별 전공 적합성 기준 확립하는 것에 공감을 하고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대학 간 공동 보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공부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게 공부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실제로 대한민국 이공계가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게 전반적인 이런 이 공감대가 형성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울대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과학 2를 보지 않으면 원서를 못 내는 상황인데 그게 상당히 좀 외로운 상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정상화를 위해서는 여전히 쉽게 깊이 있게 가르치는 거 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미래는 여전히 과학기술 인재 양성이 달려 있다는 말씀으로 토론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가 다가올 미래가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고 그다음에 이제 오히려 이제 교육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부담 경감 위주만이 아니라 질적인 변화, 오히려 그거보다는 질적인 변화를 꾀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전제하에 그런 서론 뒤에 차기 교육 과정에 대해서도 여러 면을 좀 짚어주셨고, 그다음에 다양하게 이공계 과목을 개설하는 것이 과연 오히려 더 바람직한 방향인지 혹은 기초를 탄탄하게 되는지 여러 이제 질문점을 좀 던져주셨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지정 토론자분들의 발표가 끝난 뒤에 한혜정 본부장님께서 아마 답변을 좀 해주실 거로 기대하고 있고요. 아울러 미래형 수능과 수학과 교육의 정상화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이제 면을 좀 언급해 주셨는데 이것도 이제 더 모든 분들의 토의가 끝난 뒤에 지정 토론이 끝난 뒤에 권 교수님께서 아마 좀 이제 보충 설명을 해주실 거로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호남대 컴퓨터공학과의 죄송합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는 연세대 기계공학부 조형희 교수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연세대학교 기계공학부 조형희입니다. 아마 우리 주제 발표도 너무 잘 들었고 우리 이 학장님 좋은 의견 주셨고, 저는 공학이기 때문에 우리 약간 기업 발전, 산업 발전의 관점에서 한번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문점을 좀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해결할 능력은 없고 주로 의문점 던지는 거로 발표드리겠습니다. 주제 발표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 개정하는 게 초중고는 어떻게 보면 기초학업 능력, 자기주도 학습, 지덕체를 갖춘 전인 교육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학생들은 그것보다는 내신을 잘 받든지 아니면 특목고 진학에 위해 선행학습하는 거에 더 치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등학교도 행복하고 기초소양과 역량을 갖춘 자기주도 학생을 교육한다고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실제 학생은 좋은 대학 가기 위한 입시 공부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학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도 대학 교육 철학에 반영된 역량 있는 전문인을 양성하고 싶은데 많은 학생들은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한 그런 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교육하는 사람하고 소유자 학생 간의 이런 미스매치가 왜 생길까? 우리는 지금까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입시의 문제라고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는 더 큰 문제가 아마도 우리 이런 임금의 격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본이나 한국보다 우리나라가 평균 임금 낮지만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가 거의 3배에 달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행복한 3년을 보내는 것보다 행복한 30년을 위해서 3년을 고생하는 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현명한 투자고, 그러기 때문에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입시에 훨씬 더 몰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인데, 이걸 모든 걸 다 입시, 좋은 대학 이런 거로만 얘기하면 우리가 아마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와 같은 인구 구조를 바꾸는 것도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게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원동력도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수출 비중이 독일하고 같을 정도로 매우 높은 걸 유지했고, 또 특히나 그 중에서 제조업 비중은 계속해서 다른 나라 감소하는 데 비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아주 특이한 그런 상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도별 1인당 GDP인데, 우리 보통 산업을 얘기할 때 그 GDP에 맞는 수준의 산업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5,000불에서 10,000불 사이에는 조선이나 철강 같은 중화학업을 발전시킬 수 있고, 또 10,000불에서 15,000불 사이에는 디스플레이, 반도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각각 그때마다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근본이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반도체나 휴대폰 같은 거는 우리 작은 나라에서도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우리나라가 자본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은 더 많을 것도 없습니다. 이 지난 20년 동안 에너지 관련된 자원을 우리가 95% 수입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할 수 있던 것은 오로지 인적 자원에 매달려서 우리가 이와 같이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결국 이거는 이공계 교육이 일정 부분 담당한 걸로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면 앞으로 더 우리 더 사회에 어떻게 잘할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마 지금 우리는 개인 학생들 선택권 당연히 중요합니다. 해야 되고, 개인 학생들 행복도 중요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2022년 입시부터는 앞에 보신 것처럼 사회과학, 탐구 영역 최대 두 과목 선택하게 하면 학생들은 당연히 아마 그 성적을 잘 받을 과목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 국가가 필요하는, 아니면 우리 사회가 필요하는 이공계 분야 인력과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결국 이와 같은 미스매치가 우리가 정말 고민해 봐야 되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육을 잘 시키는 총론적인 건 좋은데 궁극적으로 학생들은 입시에 관련돼서 그 공부할 수밖에 없고, 그런, 또 다시 말하면 우리 대학에서는 또 그걸 기반으로 교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 조사한 걸 보면 이공계가 훨씬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인문사회보다. 그런데도 이런 거에 대한 고려보다는 계속해서 우리가 그 학생들의 어떤 선택권 그런 거에만 너무 강조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중국 그 공산당 양해에서 발표한 겁니다. 중국에서 8대 산업, 7대 과학기술 육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AI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 퀀텀 관련된 거, 이런 반도체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바이오 테크놀로지 관련된 거, 이런 앞으로 미래 산업에 대한 거에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과연 우리는 계속 중국과 경쟁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결국 제 생각에는 우리가 고교와 대학 간의 연결자를 계속 우리 교육의 연결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결국 입시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 대학에서는 그런 교육, 입시를 통해서 합격한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암만 고등학교 교육에 여러 가지 좋은 제도를 갖고 있다 하지만 실제 우리가 교육하는 학생은 그 입시를 통해 선발된 학생을 할 수밖에 없어서 결국 제 생각에는 대학 입시가 얼마큼 중요한지, 얼마큼 잘 계획돼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듣기에 과학 또는 수학은 계단형 수직형 교육이라서 기초가 없으면 그 다음 단계가 어려우니까 그거보다는 사회과목 같이 수평형 교육인데는 단시간에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만약 제가 자식이 있다면 당연히 과학보다는 사회 선택해서 더 좋은 성적 받도록 그렇게 가이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계속 논의하듯이 AI 빅데이터가 되면 인문사회 대학생들도 지금보다는 더 많은 과학과 수학이 필요하는 그런 시대가 올 텐데 우리가 자꾸만 너무 원론적인 거에만 꼭 목표가 맞춰지지 않나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저희 때 배웠던 책보다는 이제 초등학교 그 책을 한번 제가 이렇게 캐치했는데 좋아졌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종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외국 거하고 비교하면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미국 교재인데 4학년 보시는 것처럼 스템 기반으로 해서 만든 정말 대학 교재 같은 좋은 종이에다가 이런 그 온라인에 대한 학습 연계한 것까지 만들어서 입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합니다. 결국 우리가 과학 교육도 좀 재밌게 이렇게 해야만 결국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어떤 역량 개발도 중요하지만 실제 역량 개발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학습 매체 개발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에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대면 수업하면서 저희가 이제 공대생 한 4,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다 안 좋았습니다. 뭐 그 평가는 거의 뭐 예전보다 형편없이 나쁘고 다 취재했는데 요 조한 온라인 수업의 긍정적인 측면은 있는 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 한 본부장님도 발표하셨는데 시간, 공간 제약 없이 할 수 좋았다. 반복 시청 가능하다. 학습도 조절이 가능하다. 아마 이게 생각하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온라인 교육으로 갔지만 이게 시사하는 바가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이 이공계 교육 개선할까 고민한다고 하면 지금같이 수학과학 같은 이 계단형 교육 중간지임이 가동하도록 교육 방법을 개선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좋은 동영상, 좋은 온라인 강의자를 제공해서 수준별 반복 청취 가능하고 이런 동영상을 좋은 동영상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AI에 대비한다고 하지만 거꾸로 AI나 게임 등을 활용해서 학생들 흥미있는 교육 매체를 개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미국의 초등학교 교재가 훨씬 더 흥미있게 제작된 걸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계속 앞에 얘기한 대로 앞으로는 대면 비대면 혼합한 이런 형태의 수업을 통해서 훨씬 더 흥미를 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저희 고등학교 대학교의 연계 교육은 결국 결과로 보면 입시로밖에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우리가 암만 좋아도 우리가 교육시킨 다음에 평가가 어떠냐에 따라서 학생들은 평가에 대비해서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 잘하면 평가 시스템도 좋아서 그 평가의 보상이 좋아지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로 제 그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학계 관점에서 산업 여러 이제 기업의 현재 이제 임금도 보여주시고 여러 중국을 비롯한 나라의 여러 그 과학 기술이라든지 8대 산업 육성하는 이런 거를 예를 들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향후 필요한 것은 이공계 인재가 더욱더 많이 필요해지는데 현재의 여러 이제 교육 제도들이 과연 그런 방향으로 가는지 그 인적 자원의 면을 이제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따가 그 한 본부장님과 저희 권 교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이제 현재 차기 교육 과정에서 지금 염려하시는 바를 이걸 잘 구현할 수 있을지, 그리고 2028년도부터 시작될 그런 지금 차기 교육 과정에 의한 그 입시와
그다음에 고교 대학의 그 연계를 많이 또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권 교수님께서 좋은 의견 주실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호남대 컴퓨터공학과의 백난 교수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패널에서 교과 과정에 대한 부분과 입시에 대한 부분과 고교 연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 주제의 핫 이슈인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그 포커싱하고요. 어떻게 혁신 방안을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의 재원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차기 교육과정 이제 관련 연구를 한 본부장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이 과정에 대한 역사, 좀 전에 권호영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멘트를 주셨던 부분이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었는데요. 미래가 현재를 만든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분석을 해서 그다음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다는 것이 또 같이 연동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 교육을 꿈꾼다는 자체는 막연하게 구름에서 생각하는 미래가 아니라 정확하게 미래를 좀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그 미래에 대한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을 한 다음에 교과과정 개정이 또 같이 아우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이 패널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요. 그래서 그 중심으로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현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수시로 바뀌는 교과과정 이거 어떻게 우리가 백업을 할 것인가 지금.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제 보게 되면요, 이 교과과정은 교육하는 분들만이 아니라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그 신기술이 도입하면서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잠깐 보시게 되면요, 2009년에서 2015년까지 이제 그 교과과정 개정되고 진행하는 과정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2015년에 주요 교과과정 개정이 돼서 저희가 이제 뭐 문이과 통폐합됐고 초중 소프트웨어 교육 진행했고요. 그런데 2016년에 알파고 이제 2세돌의 이슈가 돼서 저희가 이제 핫 이슈는 이제 AI로 이제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2014년 초등 소프트웨어 교육이 이제 우리가 실무적으로 이제 작업반이 구성하고 이제 적용이 됐는데 그때부터 저희는 소프트웨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해 왔습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적용을 하지만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원들에 대한 지원이 없었었고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갭이 좀 전에 조 교수님께 말씀하셨던 것들처럼 산업과 또 대학의 갭이 있고 미스매치가 있고 또 학교에서 교육하는 목표와 학생들의 또 바라보는 그 미스매치가 있듯이 교육에서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의 그 미스매치가 이제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과거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09년과 2015년에 뭐 핵심 역량, 인문학 뭐 등등등 제가 빨간 글씨로 좀 표시가 됐고요. 그러면 그 과정들은 우리가 이제 핵심 역량을 연구를 하고 이제 그러한 분석을 했던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에 나왔던 그런 핵심 역량에 대한 보고서가 있었었고요. 이제 해마다 바뀌는 신기술이 우리가 이제 과연 이거를 교과 과정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저희들한테 큰 부담으로 와닿게 됩니다. 특히 교육의 현장에 있는 저희들은 학생들을 이제 취업을 시키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고 변화하는 그 신기술을 어떻게 우리가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킬 것인가 그것은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요. 그게 현장하고 교육 현장이 굉장히 늦어지기 때문에 바로 구현할 수 없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지금 우리 조 이사장님 와 계시지만요,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만든 과학교육에 대한 핵심 역량 연구도 해왔었고요. 좀 전에 한 본부장님이 발표를 하셨던 이제 교육과정 특징들을 쭉 보게 되면요, 요 내용들을 제가 워드 클라우드를 한번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미래교육 비전에는 기회, 격차, 지속, 뭐 가치, 행복, 존중 이제 그 키워드들을 이제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나왔던 부분들이 전문성, 자율성, 그러니까 지역의 특색, 맞춤형, 또 고거의 뭐 연동, 그다음 온라인, 비대면,
뭐 핵심 역량, 지역 특색, 뭐 이렇게 등등이 키워드로 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AI 시대에서 또한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들이, 대학의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는 또 다르게 또 들려지고 있습니다. AI 시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수학이 뭐 경쟁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그 수학하면 굉장히 어려운 수학, 또 순수 수학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공지능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행렬이나 벡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핵심적인 그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교과과정에서 핵심 분야가 빠진 상태예요. 그리고 잠깐 보시게 되면요, 국가별로 고교 수학 교육과정을 이제 인공지능과 연결을 해서 이렇게 볼 때 미국, 영국,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행렬과 벡터가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 과정에 들어가 있고요. 호주에서는 선택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 있고, 일본하고 한국이 지금 이제 행렬은 아예 들어가 있지 않고 벡터가 이제 심화 과정 선택으로, 진로 선택으로 이제 하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그 교과과정 개정을 할 때 또 각 전공 교과목에 대한 부분의 고민이 같이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바람으로 제가 이 과정을 넣었고요. 또 한 번은 교육부에서 이런 발표를 했었어요. 수포자들, 수학하면은 가장 연동되는 게 수포자들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AI 성취도를 진단을 해서 수포자를 없앤다. 이게 가능할까요? 교육은요, 학생들의 동기 유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끔 이제 미리 이제 사전 질문을 제가 잠깐 봤는데요. AI가 도입이 되면요, 수준의 격차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AI로 적용해서 맞춤형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공부를 잘하고 또 수학을 좋아하고 과학을 좋아하고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AI의 맞춤형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빠른 길을 갈 수가 있지만 좀 전에 얘기했던 수포자들은 AI가 도입이 된다 하더라도 그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말은 현장에서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 것들이 정말로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술이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핑크빛인데 사실은 어두운 저희들의 부담감이라는 것들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역량, 학생들이 가져야 될 역량은 어떤 걸까요? AI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역량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소프트 능력이 있어야 되겠고요. 구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는데요. 그 구현을 하기 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도메인 지식입니다. 그 도메인 지식이라는 것은 각각의 전공자, 경영, 인문사회, 사회복지, 각각의 자기의 영역에서의 가장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수학적인 지식인데요. 수학적인 지식은 왜냐하면은 이러한 도메인에서 데이터를 구축하고 또 데이터에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수집을 해서 모아서 이게 우리가 이제 추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어떻게 문제를 분석하고 패턴을 찾고 그다음 데이터 분석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수학적인 지식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구현을 할 수가 없겠죠. 마지막으로 소프트 지식을 통해서, 기술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컴퓨터에 집어넣어서 돌려보고 또한 가시에 도시화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역량의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교육과정에 이러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저희들이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 학생으로 국한된 게 아니라 전 학년에 전 교과과정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점선으로 나타났던 표시는요, 모든 학생들 모든 교과과정에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모델 구축이나 알고리즘 개발은 이제 전문 AI의 원천 기술을 이제 공부하는 또 연구하는 자들이 해야 할 적은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I 시대의 교육 혁신 방안은 도대체 뭘까요? 사실은 교육과정은 일자리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첫째, AI 시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또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한 가지 기술과 역량을 가지고 같은 직업으로 버틸 수 없다는 게 AI 시대입니다.
또 기술을 배워야 먹고 산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근데 특정 기술이 아니라 개개인이 새로운 역량을 가져서 개발을 할 때가 AI의 시대입니다. 또 직업보다는 역량이 주목되는 시대다. 지금 투자 회사인 굉장히 세계에서 유명한 금융기업인 골드만삭스도 직원들 대부분이 50%가 엔지니어예요. 왜냐하면 AI로 시대에 도래한다, AI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은요, 적어도 소프트웨어를 잘 아는 사람이 그 구현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구성들이 점차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급격한 변화 인지에 민감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저희가 좀 전에도 이제 온라인 시장 얘기했는데요. 굉장히 좋은 강의들이 이미 묵 시장에서는 굉장히 퍼지고 있습니다. 또 세상은 굉장히 복잡해지고요. 인재도 굉장히 복잡한 역량들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디지털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코딩 교육이고요. 문제 해결 능력과 감정 능력을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을 이제 소프트 교육을 통해서 또한 저희들이 또 생성해 줘야 된다는 게 저희들이 또 숙제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지털 리터러처 역량은 도대체 뭐냐? 좀 전에 많은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문제 해결 능력, 창의성, 정서지능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갖춰줘야 되겠고요. 이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구현할 수 있는 소프트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과감한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교과 과정에서는 신기술 도입하는 것들 잊지 마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회가 어떻게 문화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학생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 또 국제적 경쟁력, 또 입시 정책 이게 같이 연동돼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과과정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혁신 방안들을 잠깐 제시를 하게 되면요, 교수법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교과과정을 이제 실천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것들을 이제 많은 프로그램들 얘기하셨는데요, 여기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교사 역량 개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기술 이해도와 소프트웨어 교육을 이제 실시를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기사를 보다 보니까 교육대학원에서 AI 교육을 교과목을 이제 제공한다고 합니다. 근데 과연 그게 정말 실효적으로 교육이 될까요? 라는 생각을 많은 현장에서 AI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고민을 해주시고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이러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게 지원하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AI 기반 교육과 AI의 교육의 차이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기반 교육, AI 교육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의들은 나중에 이제 강의 노트를 잠깐 참조하시고요. 현재의 AI 교육 현황들이 미국과 중국과 핀란드, 독일, 일본 이러한 경우가 어떤 건지를 한번 또 다시 한번 타사례를 보시고 교과과정 개정에 조금 더 업데이트 하시면 좋겠다는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신기술이 이제 발전하고 달라지는 그런 면을 먼저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에 따라서 이어서 저희가 필요한 그 교육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먼저 역량으로서 학과 각자 영역에서의 전문 지식이 우선 첫째 출발점이 돼야 되고, 그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수학적 지식, 예를 들어서 행렬이라든지 벡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되지 않나.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지식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들을 할 수 있는 것이 AI 시대에서의 교육이 돼야 된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또 혁신 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모든 지정 토론이 끝난 뒤에 또 한 본부장님과 권 교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그 말씀해 주신 부분을 녹여낼 수 있을지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 현장의 의견으로 광양고등학교의 김재혁 연구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광양고에서 물리를 지도하고 있는 김재혁입니다. 저도 이제 물리를 지도하면서 지금 여기 여러 그 이공계에서 과학 교육의 활성화 이런 것 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서 이제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요. 저는 이제 여기 왔을 때 요구받은 게 실제 이제 고등학교 현장은 어떤가. 그래서 좀 듣기에 이건 너무 좀 나이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 현장은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을 좀 편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그 선생님들께 2022 개정교육과정 얘기를 했더니 이제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나온 교과서 잉크도 아직 안 마른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지금 여기 자료에 잠깐 띄워놓은 거는 점심을 먹을 때 얼마나 까탈스러운지 이제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점심 한 끼도 이렇게 소중한데 교육과정이 너무 많이 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좀 알아야 그래야 교육과정 개정에서 이공계와 연계된 교육과정을 강화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서 현재 고등학교 상황을 중심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부모님들 보면 굉장히 바쁘세요. 그죠? 이제 학생이 여기서도 이제 학부모님이 계실 것 같지만 중학생을 대학교까지 보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거의 뭐 이제 정말 신경망 같아요. 막 이렇게 힘들게 해서 학교는 어떤 것을 고를 것이고 일반 학교를 고른다 할 때도 고민할 때 보면 남녀공학을 갈지 아니면 그냥 여학교를 갈지 과학 중점학교를 갈지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고민이 되고 실제로 고등학교에 와서는 정시를 할지 수시를 할지 아니면 또 두 개를 다 해야 될지 그리고 지금 얘기와 관련된 것도 이제 지금 이제 개정교육과정 얘기가 나왔을 때 현장에서 이렇게 좀 억소리가 나는 게 당장 올해 수능에서 선택 과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지금 잘 모르는 상태거든요. 지금 국어 같은 경우 화작하고 언어와 매체 뭘 선택해야 유리한지 이공계에서는 미적분학하고 확률과 통계 기하 중에 뭘 선택하는 게 학생한테 유리한지 이런 거 사탐 과탐 과목은 또 어떤 조합이 좋을지 학생들 이거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교육과정에 대해서 보면 이제 국가 수준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배우면서 성장하고 역량을 키우고 정말 인간적으로도 괜찮은 미래 인재를 양성한다. 이게 국가 수준에서 보는 교육과정인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이제 대학은 조금 거기서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왔을 때 학업 역량을 갖추고 전공 적합성도 좀 갖춘 학생이 뽑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바라보는 학부모 학생은 전혀 다르거든요. 이 학생들은 이제 우스갯소리로 저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 서울대. 서울에서 약간 떨어진 대학, 서울약대. 서울에서 제법 떨어진 대학, 서울법대. 서울에서 상당히 떨어진 대학, 서울상대. 다 서울대 이 생각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의 그 취지와 뭐 이런 것 좋지만 실제 학생과 학부모들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대학을 갈까 이쪽에 더 관심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대학을 가려고 노력하는 학생은 그나마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학생들이에요. 이제 대학을 포기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그런 것도 담아내야 된다.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이 대학을 가려면 복잡해요. 이제 1학년 때는 수시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학년에 고비를 한 번 넘고 2학년 1학기가 끝나면 정시로 갈아타는 학생들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3개 학기 동안 수시 성적을 말아먹었기 때문에 극복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정시로 가는 거예요. 이 학생 끝이 안 보이죠. 그죠? 이제 거의 이렇게 2학년 2학기가 시작돼서 정시로 간 학생들은 재수생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재수를 하게 돼요. 2학년 때 이제 수시를 갔다가 무사히 3학년 1학기까지 잘 간 학생이 이제
대학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학교에서 대학을 보내는 길은 거의 학교에서는 지금까지는 수시에 집중해서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정시는 1년 동안에 그 수능에 특화되게 연습한 학생을 학교를 다니는 고등학생이 그 세특이라든가 이런 비교과 영역을 준비하면서 같이 경쟁했던 학생들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입학사정관제가 시작됐을 때 학교에서는 학생들은 수시로 간다. 정시는 재수생을 위한 길이다. 이런 생각이 좀 많았죠. 근데 이제 오늘 미래형 수능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많은 게 좀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러면 내용을 수능을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어요. 수능 내용을 넣는데 그렇다고 킬러 문항까지 다룰 정도로 많이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수능에 도움이 될 내용을 준비하지만 수업 방법은 세특에 무엇을 했는지 써주기 위한 그런 방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 토론을 하건 실험을 하건 이래야 학생들에게 세특을 써줄 수 있거든요. 이게 학교의 대응인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그 수능 위주로 간다 그러면 학교 교육은 이제 또 옛날로 돌아가는 것인가? 이런 이제 좀 저의 조바심이랄까 이런 생각이 오늘 좀 들었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취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잘 적용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학점의 기준에 도달해서 학점을 다 따면 졸업을 한다. 이게 굉장히 이제 대학과 같은 건데요. 실제로 보면 여기 이제 장점이 있죠. 일반 학교에서는 특히 여학교에서는 이제 물리학이 개설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학생들이 이제 덜 선호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물리2는 당연히 이제 개설이 어려울 거고요. 그다음에 뭐 심화물리 같은 걸 듣고 싶은 학생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이제 학생 평가가 기대가 되면서도 좀 걱정인 게 과정 중심의 절대 평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취 평가제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 자료를 대학에서 반영한다 그러면 고등학교는 제대로 줄 수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이제 만약에 이 자료로 대입 자료로 쓴다 그러면 고등학교는 당연히 잘 주겠죠. 그리고 현재 지금 진로 선택 과목이 이제 등급을 안 내고 있거든요. 근데 진로 선택 과목 각 학교에서 나오는 시험 문제 수준이나 이런 거 보면 A를 더 많이 주기 위한 노력의 흔적이 많이 보여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학생이 이수를 못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출석 일수의 문제만 없으면 졸업을 하게 되는데 과목별로 이수를 못하게 되면 보충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최저 학력을 보장하겠다라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상대평가에서 성취평가로 바뀌면서 절대평가제가 된다면 이제 일반 고등학교에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대학은 이걸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죠. 이걸로 학생을 변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교 학점제에 보면 그 기존에는 이제 점수를 지금 이 학생의 경우는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잖아요, 그죠? 이제 성적도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A를 맞았고 표준 편차도 제시가 돼서 이 학생이 평균에서 얼마나 많이 벗어나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선된 생활기록부에는 그런 게 없이 A, B, C 이렇게 나오고 A, B, C의 비율이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이 교육부에서 나온 예시 자료인데 만약에 A, B, C가 저렇게 뭐 균등하게 30, 30, 30 정도로 나온다 그러면 이것도 충분히 쓸만할 것 같지만 제 생각에는 실제로 이게 대입 자료에 쓰인다면 A가 80% 정도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저희 일반 학교에서 교육과정에 바라는 거는 이제 교육과정 바꾸는 거 시대의 흐름이고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저희 교사들 잘 받아들이는데 좀 가르칠 수 있는 여건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역량 같은 경우 그렇죠. 저희가 무슨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역량을 갖게 되는데 제가 어떻게 그 역량을 갖게 되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 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적어도 예시를 주든가 연수를 시켜주든가 이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학교에서 지금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 큰 문제는 수시와 정시가 완전히 이원화되면서 두 개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수시를 하는 학생은 학교에서 수업을 열심히 듣고 정시를 하는 학생은 따로 정시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바뀐 교육과정에서 이게 쉽지 않다는 건 저도 알지만 이런 모든 게 학교 안에서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어려운 문제인데 배운 대로 평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이건 좀 지난 교육과정 같은데 교과서에 나오는 왼쪽 게 교과서에 나오는 질의 원리거든요. 딱 저 정도 배웁니다. 저 정도 배우고 예로 A, B가 뭐 몇 미터일 때 이 정도 주고 수능에선 저렇게 나오죠. 이제 중심점에 막대기도 있고 사람이 올라가 있고 막대를 들고 있고 공이 위로 굴러가고 있고 이게 정당한 평가인가? 이거는 킬러 문항이거든요. 틀리라고 내는 거죠. 그죠?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과정을 만든다고 했으면 역량이 높아졌는지 그걸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어렵다는 건 알지만 그런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일선 현장에서는 이게 공정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이게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연말에 본 수능의 표준 점수입니다. 물리원이 표준 점수 만점자가 만점을 맞은 학생의 표준 점수가 64점이에요. 그리고 지구과학 제가 지구과학에 특별히 뭐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고 같은 원 과목 중에서 점수가 이제 제일 높은 과목이어서 72점입니다. 만약에 이게 그대로 반영된다 그러면 물리 원을 선택한 학생은 지구과학 원을 선택한 학생을 이기기가 힘들어요. 다른 게 비슷하다 그러면 점수 차이가 8점 차이나 나니까. 그래서 보통 대학은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다른 것을 그렇지만 그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해도 여전히 물리원이 지구과학 원보다 점수가 낮게 되죠. 근데 서울대는 올해 수능부터는 변환 표준 점수를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제가 그런 기사를 본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생이 저한테 와서 물리를 계속 선택해야 되나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교학점제에서 선택 위주로 간다고 하면 평가에서도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게 해야 됩니다. 당장 올해만 해도 되게 수학에서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가 있는데 이 중에 무엇을 선택하면 점수가 잘 나올까? 이게 지금 조정 원점수라고 그래서 공식이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수학 같은 경우는 수원, 수투가 공통으로 다 보니까 선택 과목이 뭐든 그 그룹의 수원, 수투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점수를 주겠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탐구 과목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공통으로 보는 게 없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 이제 제가 파이썬을 좀 좋아해서 보면 거기에 단순한 것이 복잡한 것보다 더 좋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지나치게 복잡하지 않은가 단순화시켜서 사교육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자식을 원하는 진로의 대학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쩌면 이 자리에선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학교는 대학의 선발 기준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대학을 가려는 학생은. 그래서 저는 사실 물리교사로서 그 몇 년이 아니죠. 근 한 10년간 교수님들 만났을 때 왜 그렇게 물리 선택을 안 하게 하느냐 이런 말
들었거든요, 많이. 그런데 거꾸로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러면 만약에 기계공학과에서 학생을 뽑는다면 물리 선택한 학생에게 가산점을 줘야 되지 않나. 그게 제일 빠르고 정확한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시간 제한이 있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교 현장의 현실을 아주 상당히 생생하게 좀 전달을 해주셔서, 예를 들어서 교육 과정만 하더라도 국가가 보는 시각, 그리고 대학이 보는 시각, 그리고 학부모나 학생이 보는 시각들도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현재 대학 입시의 그 수능 위주로 되어 있는 이제 현실과, 그리고 미래형 수능으로서 이게 어떻게 달라질 걸로 예측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우려와 함께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특히 현재 진행 중인 교육과정 개편,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는 여러 장단점과 우려되는 것, 여러 이제 학생들이 선택을 할 경우에 평가가 이게 피해가 없도록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 면들을 좀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의 지정 토론자께서 차기 교육 과정 및 그리고 수능, 그리고 고교와 대학의 교육의 연계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이에 대해서 한혜정 본부장님과 권우현 교수님의 이제 보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혜정 본부장님께서 시작해 주실까요? 네, 지금 네 분의 토론을 들었는데요. 지금 제가 늘 익숙한 그런 분야가 아니라 좀 과학기술계에 와서 이제 처음 이런 포럼에 참여하는데, 여기는 토론도 발표 수준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들으면서 저도 많이 배웠고요. 그래서 지금 네 분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다 일일이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지금 메모를 좀 했었는데요. 이준호 교수님께서는 교육과정 개정에서 계속할 것은 무엇이고 앞으로 새로운 게 뭐냐, 그런 거를 좀 궁금해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될 거는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시도했던 어떤 역량 중심의 어떤 방향성, 그런 거는 계속될 것 같고요. 새로운 것은 뭐 지금까지도 계속되어 왔는데, 저희가 지금 교육의 변화를 얘기할 때 생각하는 것이 AI 등 제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불확실성, 또 말씀하셨어요, 이준호 교수님께서. 그런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대응 방안, 이런 것들이 보다 더 새롭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고교 학점제에서 이제 뭐 다양한 과목을 좀 얕게 공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셨는데요. 그게 아니라 깊게 공부할 아이들을 위해서, 만약에 수학과학을 깊게 공부해야 할 아이들은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또 수학과학을 그렇게 깊이까지 할 필요가 없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태까지는 모든 아이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과목들을 똑같이 배웠는데, 그렇게 어떤 다양성 있게 아이들의 특성, 흥미, 능력, 뭐 진로, 이런 거와 관련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교 학점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형희 교수님 맞으신가요? 조형희 교수님하고 김재혁 선생님께서는 좀 저희 고등학교 교육의 어떤 그 근본적인 난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육과 관련해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어디 가서 막히냐면 대학 입시에서 막히거든요. 그래서 대학 입시가 변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고교 교육을 혁신할 수 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어 와서 굉장히 폐쇄회로처럼 논의가 진행되어 왔는데, 고교 학점제가 이런 폐쇄회로를 좀 끊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급한 마음에서는 빨리 바뀌었으면 하지만, 좀 긴 장기적인 어떤 시간을 두고 변화되어 온 것을 보시면, 저희가 그 성취평가제 절대평가 고등학교 그 내신 성적에 반영하는 그 얘기가 2015년에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었는데 계속 미뤄지다가 지금 2025년에는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10년 만에 그렇게
고등학교 내신 성적 그 9등급 상대평가 방식에서 바뀌는 건데요. 그래서 좀 현장의 변화가 또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하는 그런 좀 죄송하지만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변화를 좀 긴 안목으로 그렇게 보시면 고교 학점제가 그 혁신의 어떤 계기가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좀 너무 말이 많은데요. 백란 교수님께서는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어요. 근데 이것도 2015 개정에서 그 강조가 되어서 방안이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 실과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중학교 정보교과가 필수 과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미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그 강조가 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고 당연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그러한 방향성으로 나아갈 거다. 그래서 이것도 좀 약간 느긋하다라고 말씀드리면 죄송한데요. 좀 긴 안목으로 보시면 그 방향성에 있어서도 그 말씀하신 대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여러분들의 그 토론을 들으면서 많이 배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말씀이 길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권우현 교수님께서 보충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분 토론자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준호 우리 학장님께서는 우선 이제 고교 학점제에 대한 우선 좀 이렇게 우려되는 이런 또 말씀도 하시기도 그러셨는데요. 저는 고교 학점제를 이해하는 기본 시각은 어떤 새삼스러운 게 들어왔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기보다는 그동안에 쭉 진행되어 온 우리 교육 과정의 그 어떤 이제 발달 단계의 한 계단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게 옳지 않을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뭐 고교 학점제를 너무 강조하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교육 과정인데 이 고교 학점제가 들어오면서 그 다른 나라들은 하지 않는 걸 우리가 갑자기 도입을 했는가 이제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뭐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세계 모든 그 교육 과정이 다 고교 학점제 교육 과정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도 이제 7차 교육 과정 2000년대부터 학생의 과목 선택이라는 과목 그 개념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그게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이제 학생 과목 선택권으로 좀 더 이제 구현되어졌고 이제 그것에 발전된 그 다음 단계가 2022 개정 교육 과정, 소위 말하는 고교 학점제 교육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옳을 것 같습니다. 단 하나 이제 기존에 이게 단위제로 되어 있던 것을 이제 학점제로 바꾸면서 오는 여러 가지 부차적인 결정, 그거는 오늘은 그렇게 많이 논의되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그 부분 하나하나를 좀 정확하게 짚어가면서 이수, 미수 예를 들면은 이제 그동안에는 이게 출석만 가지고 학생이 이수로 처리했는데 이제는 성취도까지도 보는 이런 방향을 어떻게 이제 우리 문화와 맞게끔 정립할까 하는 이제 이런 고민을 이제 이 자리가 아니더라 그래도 좀 더 깊이 있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 미래형 수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뭐 수능 1, 2는 그 학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나게 제가 볼 때는 이게 학교 교육을 이 수능에 종속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저는 도입을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논술행도 그 자체로 보면은 이제 학교 교육이 어떤 논술형으로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수능 논술행을 준비할 수 있는 이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모형인데 이게 과연 이제 가능할까라는 그 부분에 대한 좀 이제 해답이 확실히 나왔을 때 이제 도입이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하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수능에 대한 좀 힘을 빼는 게 맞다. 이게 수능은 자기고사에서 최저 등급이나 그 자기고사하는 절대평가로 가서 자기고사하는 어떤 그 정도 수준의 전형 요소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학교 교육을 기반으로 더 세밀하게 보든지 아니면은 이참에 이제는 대학에게 모집 단위별로 좀 평가해서
필요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이런 자율권을 주는 이 결정을 저는 국가가 좀 내려주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다음 이 조형희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게 사실 이제 해결해야 될 첫 번째 사실 과제인데요. 이렇게 세계 교육이나 입시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나라 교육이 또 우리나라 입시가 세계에 절대 뒤지지 않거든요. 저는 농담 삼아 우리나라 입시나 교육 제도는 거의 유네스코 문화유산가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농담 삼아 그럽니다만은 문제는 이 제도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사회 풍토가 더 문제인데 그걸 해결하기 힘드니까 계속 교육과정 또 입시제도를 바꾸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 파도가 치는 한에서는 이 흔들리는 배를 아무리 고쳐도 이게 흔들림을 멈출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금 구조부터 해서 우리들의 이게 녹여져가 있는 어떤 풍토라든지 어떤 문화적인 것, 이걸 개선해 가는데 좀 국가가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 백남 교수님 말씀은 뭐 제가 이게 답변을 드린 것보다는 저도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좀 이렇게 메모를 많이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걸 뭐 여러 부분에 교육과정도 그렇고 대학 입시 부분에도 좀 참고할 내용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에는 혹시 이제 대학 입시도 AI가 치르는 시대가 올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AI의 판단이 사람 판단보다도 더 타당한 그런 시대가 올지. 그다음 김재혁 선생님 여러 이제 학교 교육의 그 현장의 모습들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언젠가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정시를 준비를 하는데 학교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손해더라. 그래서 따로 준비하는 이제 이런 생각부터 이제 하게 되고 학교마다 몇 등급부터 몇 학기 때 포기하는 게 좋은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참 가슴 아팠습니다. 제가 발표에서 전형 3분주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각 수요가 또 다르기 때문에 그걸 유지를 해야 되지만은 그걸 너무 이렇게 학생부하고 수능을 이걸 구분을 해놓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은 교육 소유자들은 기회가 있으면은 도전을 하고 싶어하는 거는 그런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그걸 어떻게 좀 교육적으로 좀 조율을 할까라는 이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1차적인 것은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이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2027 학년도까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이제 2028부터는 이제 정말 우리가 꿈꾸던 그런 우리 교육의 방향을 이제는 출범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 김재익 선생님이 가장 우려하셨던 게 이게 이제 평가 방식이 고교 학점제로 가면은 이 공통 과목은 9등급 상대 평가를 그대로 유지하고 이제는 진로 선택만이 아니라 일반 선택 과목까지도 이제 성취 평가제로 이제 A, B, C, D, E 5단계로 이렇게 이제 통일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랬을 때 이 혹시 성적 부풀리기가 일어나면서 각 학교마다 성적을 잘 주는 이런 경쟁, 그걸 또 이제 대학에서는 어떻게 또 바라볼 것인가 하는 이게 또 이슈화가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이거는 교육부에서도 그 성적 부풀리기 방지에 대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성취평가제 A, B, C만 대학에 제공되는 게 아니고 그 학생의 과목마다 학기마다 평균 또 자기 원점수 또 수강 학생 수 이런 걸 다 데이터로 제공을 한다 그러면은 이 대학이 이 평가 역량을 갖추는 데 따라서는 충분히 학생의 그런 학업 역량 또 전공 적합성을 변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교육부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입학사정관에 좀 이게 교육을 더 강화하고 학교 현장하고 대학의 그런 평가자들이 같이 모여서 이 학교 교육의 실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기록 내용은 실제로 아이들에게 이런 역량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이게 대한 서로 공유하는 이런 자리들을 많이 갖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거는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대학의 그런 선발 기준, 그죠? 그러니까 뭐 기계공학부의 물리, 이제 이렇게 꼭 필요한 그 전공 적합성에 대한 이런 매개가 있는데, 이제 지금은 그냥 자꾸 이게 이제 그 입시 준비를 게임처럼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게 어떤 게 하는 게 유리한가, 그것만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 가지고만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뭐 주제도 오늘 고교대학 연계교육이니까 그 각 대학별 모집 단위별로 어떤 특성 또 거기에 따른 또 학교 교육의 그 주체 이런 분들끼리 좀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이 그런 국가적으로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각 대학별로도 그런 걸 추진도 하고 또 고등학교도 그런 자리를 좀 많이 선도적으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 토론은 이것으로 답변은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육과 입시 이게 원래 큰 주제다 보니까 저희가 예정 시간보다 좀 자꾸 좀 늦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상으로 지정 토론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종합 토론 및 질의 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그 사전 질문을 받은 것이 있어서 그 사전 질문부터 저희 여기 패널리스트 분들께 그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저희가 15개 질문 받은 정리한 것 중에서 조영희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중에서 인공지능 특수 전문 학교를 세워 대학 입학 후 전문가로 성장하게 하여 산업계로 투입하면 어떨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좀 간략히 저희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AI를 배우는 것도 좋겠지만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훨씬 더 전문화된 교육이 필요해서 정부에서도 AI 대학원 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한 10개가 있고 또 AI 융합 연구센터 4개를 설립해서 어떻게 보면 대학원 차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등학교까지 내려가는 데는 조금 아직까지 이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인공지능 및 AI에 관련된 질문이 3개가 좀 더 있어서 이 질문을 읽어드리면 여기 대해서 백난 교수님께서 간단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시대가 가져올 사람의 일부 대체 역할로서 인공지능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영향은 어떤지요? 인간과 인공지능 간 상호작용 등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교육 추진 방안은 있는지요?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이루다 AI 챗 솔루션이 사회에 던진 과제는 많습니다. 그 중에서 AI의 인격이 있는지에 대한 과학계의 입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을 중고등의 교육 과정에 어떻게 반영시켜야 되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영화 채비가 곧 실현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학생에게 필요한 AI 역량은 무엇일까요? 이 3개의 질문에 대해서 간단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 질문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AI의 역량은 무엇인가요? 제가 좀 전에 패널에서 말씀드렸듯이 도메인 지식,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학생들이 전문 지식이죠. 경영학 전공을 할 사람들은 경영학에 대한 굉장히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겠고요. 각각의 사회 복지 등등 자기가 전공하고자 하는 그 전문 지식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AI는 스스로 AI가 아니라요. 데이터를 모아야 되거든요. 근데 데이터가 각각의 전문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게 되면 그 데이터가 어떠한 데이터가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을 해줄 수 있는 거는 전문 지식이 있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문 지식에 대한 그 역량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그 데이터를 또한 추출하고 또한 패턴을 보고 분석하고 전체적인 거를 보는 거는 수학적인 논리적인 사고와 그러한 그 인사이트 그러한 부분들이 투영해서 보는 것들은 종합적인 사고와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학적인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들을 모아서 구현을 할 때 보면은 선형회계법 같은 경우 통계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기능을 쓰기 때문에 수학적인 지식이 중요하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것들을 표현을 할 때는 소프트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가지 영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그 AI에 대한 이제 2번째 이제 거꾸로 올라가면요, 그 AI 인격이라는 자체도 좀 전에 그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데이터들을 모아서 이제 AI의 인격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I의 인격을 선한 정보로 하면 그 AI가 굉장히 선한 사람으로 표현이 되겠고요.
약간 악하거나 지금 약간 좀 이렇게 부정적인 데이터들을 만약에 모아서 구현을 했다면 그 표현들이 그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의 선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의 현장에서도 이게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부분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AI의 뭐 수포자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은 AI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그 경제 그 격차도 굉장히 커져요. 그렇게 된다는 거는 뭐냐면 AI의 사각지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AI를 적용할 수 없는 부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장의 뭐 이게 복지나 이제 지난번에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AI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있었었고요. 제조 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거는 코딩을 잘하고 전체적인 이해도가 높으면 굉장히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부정적인 거는 아까 같이 잘못된 데이터들로 이제 우리가 이제 서비스를 받을 때 그 구분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역할을 만나게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수학과 물리학에 관계된 거이기 때문에 아마 이준호 학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질문을 읽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수학과 물리학은 필수입니다. 두 학문에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벡터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 문이과에서 벡터가 빠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최소한 인문학과 자연과학에서 공통적인 부분을 고등학교에서만큼은 배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질문 내용에 대해서 인문학과 자연과학에서 공통적인 부분을 고등학교에서 꼭 배워야 된다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감하게 됩니다. 아까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교육에서 그 고등학교 교육에서도 강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수학하고 물리학 중요하죠. 근데 모든 사람이 수학과 물리학을 전공할 것이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도 문이과에서 꼭 배워야 되는 과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가장 그러니까 사고력을 많이 요하는 과목들을 공통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거는 좀 더 깊이 있게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각 분야마다 우리 거가 제일 중요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서 좀 더 집단지성의 결과를 기다려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아마 그 몇 개의 질문이 권우현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제일 적절할 듯한 질문이 3개가 있어서 부탁드리면서 문제를 좀 질문을 읽겠습니다. 교육은 고교와 대학의 연계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부터 대학을 졸업하는 시점까지의 연계가 고려될 수 있다면 보다 성과가 극대화될 것인데 이에 대한 해법은 무엇일지요?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고교, 대학 교육의 연계 현재 모습은 어떻고 미래 모습, 혁신 방향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성숙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성숙도 지표 관리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두 번째 질문이고요. 또 하나, 고교와 대학의 연계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고교 대학 이제 연계 교육에 관한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게 교육은 이게 학교급이 있기 때문에 특히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각 학교급별로 정말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요. 또 거기에 나오는 이런 결과들도 뭐 이국의 자랑으로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연계라는 차원에서 이제 보면은 아직도 여기에 대한 좀 고민이 좀 덜했던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교육 사이도 분절 대제가 있고, 또 일반 교육하고 고등학교 선택 교육 사이에도 그렇고, 또 대학 교육은 입시를 통해 가지고 또 분절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걸 어떻게 자연스러운
그 흐름 또 효과적인 흐름으로 이어갈 것인가 하는 게 이제 고교 대학 연계 교육의 이것의 본질인데요. 뭐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은 뭐 유초부터 해서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연계 교육은 크게 좀 셋으로 나눠 가지고 세 그룹으로 나눠서 보는 게 맞겠다. 하나는 이제 보편 교육입니다. 누구나 다 교육을 받는 이런 일반 교육, 보편 교육을 이제 중3 혹은 고1까지로 본다 그러면은 이 교육하고 그다음 고등학교 교육 사이에 이 연계,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선택형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제 둘 사이의 연계 부분, 이게 일반 교육하고 선택 교육 과정 사이 연계인 건 거죠. 그래 되면은 이제 관심이 고1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 고1을 어떻게 운영하는 게 옳은지, 그러니까 이 바로 선택 교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필수 혹은 공통 교과를 둬서 이제 중학교에서 일반 교육에서 배웠던 것이 이제 모이는 어떤 담수지 이런 역할도 하고 또 이 공통 교육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바람직하게 선택 교육 과정으로 넘어가게 하는 이런 다리 브릿지 역할도 할 수 있는 이것의 합리적인 방안이 뭔지 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걸 고1까지만 해도 되는 건지, 그래서 1학년 2학기를 선택으로 넘기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그 부분에 대한 할 일이 많이 있다 그러면은 이걸 지금처럼 1년으로 유지하는 게 옳은 건지, 이제 이런 고민을 이제 해야 되는 게 이 일반 교육하고 선택 교육 과정 사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고등학교 교육하고 대학 교육 사이 연계인데요. 이게 이제 그 지금 3학년 2학기 교육이 거의 어떻게 보면은 좀 원래 취지하고 다르게 운영될 수 있는 이 3, 2학기를 그 어떻게 하면은 전환 학기 형태로 해서 학교 그 고등학교 교육의 어떤 마무리와 대학 교육의 어떤 그게 어떤 교과 교육이 아니더라 그래도 어떤 좀 준비, 학자 예비 교육이라 그럴까요? 네. 학자 예비 교육 형태로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걸 정확하게 좀 자리매김하려 그러면은 이 고등학교 교육하고 그다음에 대학의 교양 교육하고 또 대학의 전공 교육 이 3자 관계 이걸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학 교육은 2학년부터 진행되면은 고등학교 선택 교육에서 놓친 이 내용을 어떻게 그 대학교 1학년 때에서 이걸 보완해 줄 수 있는 그게 뭔지, 그러면서 중복되는 부분을 빼고 놓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설계, 이게 고등학교 교육과 대학 교육 사이에 연계 교육이 아닌가 싶고요. 이 연계 교육은 이제 크게 보면 4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재상 연계가 기본이고, 두 번째가 이게 이제 교육 내용, 교과목 연계가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인적 자원, 사람을 연계하는 이거고, 네 번째가 이제 그 프로그램 연계인데, 연계 교육 프로그램 그러면은 이거는 좁은 의미의 고교 대학 연계 교육이 되고, 지금 이제 대기업이나 이렇게 활동 위주로 이야기하는 네 번째 이것만 지금 고교 대학 연계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인재상, 고등학교가 대학이 똑같은 인재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협력적으로 미래 인재를 키우는 그게 기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육 내용 연계 그거는 뭐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를 한 부분이고요. 또 세 번째 있는 이런 인적 자원 연계, 이것도 이제 고교 학점제가 되면은 학생들이 이 학교 밖에서 있는 강좌도 이수해서 학점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이제 대학에 있는 이런 인적 자원들이 어떻게 학교 교육에 같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고민을 이제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육의 이런 효율화, 이거는 이 고교대 연계교육에 대한 이런 생각을 여러 학교급별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나누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한혜정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제일 적절할 듯한 질문이 5개가 있기에 소개해 드리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읽겠습니다. 초, 중, 고, 대의 학교급별 교육과정 체계화 및 활용 방안은 무엇인지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2022 교육과정 개정에서 교과 간, 학제 간 경계가 허물어질 수 있을까요? 다음 질문은 피교육자의 수준에 따라 상이한 교육 목표가 있을 텐데 수월성 교육 방향인가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교육적 준비 상황 현황은 어떠한가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교육의 방향에 대한 전망. 좀 일부 질문은 굉장히 좀 브로드하지만 적절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초중고 죄송합니다. 초중고대 학교급별 교육과정 체계화 및 활용 방안. 이거는 조금 전에 권은 교수님이 말씀하신 고교 대학 연계 그 말씀하고 좀 비슷한 그런 질문으로 제가 받아들여지는데요. 좀 교육과정 연계 측면에서 좀 좁게 말씀드리면 그 고등학교에서 이제 고교학점제가 진행이 될 경우에 아이들이 자신의 진로에 맞게 수준에 맞게 과목 선택이 이루어져야 돼서 고등학교 교과별 과목 선택의 체계화, 그러니까 수준별 뭐 진로별로 체계화 시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대학에 진학할 때 고등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어떻게 공부했는가가 대학 진학에서 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연계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고교학점제에서 선택 과목이 내실 있게 선택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통교육과정 초중학교에서의 그 기초학력 습득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중학교에서의 공통교육과정과 그 다음에 고교학점제를 통한 선택 과목의 어떤 연계 이런 것들을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2 교육과정 개정에서 교과 간 학제 간 경계가 허물어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에서는 갑자기 일어나는 변화는 없고요. 점진적인 변화 그리고 그 이전에 굉장히 많은 어떤 준비가 이루어져야지만 조금 변화하는 그런 양상을 띠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핀란드에서는 교과 간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졌다고 그렇게 좀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요. 그건 아마 그 이전에 많은 준비가 되었기 때문일 것 같고요. 그래서 차기 교육과정에서는 당연히 그 교과 간 학제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 교과 간의 어떤 융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매우 강조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에서도 이미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진로 탐구 활동 영역이 신설이 되는데 그게 바로 주제 중심이라든지 교과 융합적인 그런 활동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뭐 교과 편제상으로 허물어지진 않더라도 어떤 교과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교과의 어떤 융합이나 통합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제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피교육자의 수준에 따라 상이한 교육 목표가 있을 텐데 수월성 교육 방향인가요?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피교육자의 어떤 학업 성취 수준뿐만 아니라 성향, 특성, 진로에 따라서 어떤 수월성의 의미 자체가 다양화된다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수월성이 예전처럼 어느 한 가지 기준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그 방향으로 가는 수월성이 아니라 뭔가 다양한 의미의 어떤 수월성을 지향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월성과 반대의 의미로 주로 많이 쓰는 게 평등성인데 평등성은 모든 학생들에게 어떤 최소 학업 성취 수준을 보장하는 책임 교육의 측면에서는 좀 강조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 질문은 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교육적 준비 상황 현황은 어떤가, 그리고 앞으로의 교육 방향에 대한 전망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교 학점제로 나아갈 필요성 그리고 교육과정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바로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그런 우리 사회의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육과정 개정도 그것을 위한 어떤 준비가 될 것이고요. 지금 사회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인식 수준도 그것에 상응해서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개 질문이 더 있는데요.
질문을 읽겠습니다. 진정한 현실에 부합하는 미래를 위한 액션 플랜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또 다른 다음 이어서 향후 토론 후 수합된 도출된 결과를 반영하는 액션 플랜이 있는가요? 액션 플랜으로 성공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두 질문이 남았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히 현재 과학기술계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 과정 및 그다음에 대학 입시, 고교 대학 연계에 어떻게 대응하고자 하는지 간략히 설명 드리는 걸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저희 이러한 교육과정 개편의 진행은 한 본부장님께서 쭉 소개를 해주신 바와 같이 교육부라든지 혹은 창의재단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여러 위원회를 통해 굉장히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과학기술계에도 학술단체가 이제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과총 산하에 거의 400여 개에 달하는 이공학 관련 학술단체를 대표해서 과총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교육과 입시에 대해서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같이 우리가 연합 포럼으로 한 기과협은 기초과학학회 협의체는 고등학교에서 과학교육의 중심이 되는 수학,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그리고 지구과학 이 분야의 대표 학회로 구성된 그러한 학술단체 연합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 포럼도 저희 이러한 과학기술계 활동의 한 면이고요. 그 이외에도 한림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공계 여러 대학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주체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모아진 의견들을 이러한 조직의 의견들을 좀 더 수용하고 이런 여러 위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긴밀히 협의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제시해 주신 소중한 의견이 적시에 잘 반영되고 그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하는 것이 현재 저희의 액션 플랜에 대한 답변으로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질문이 3개가 들어와 있기에 그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발표자들이 이 포럼 대주제의 핵심어인 인공지능 시대의 이야기는 왜 하지 않는지요. 두 번째 질문은 여기 한 사람도 인공지능 시대의 이공계 교육에 대한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2가지 질문이 있는데 저희가 지정 토론에서 어느 정도 이 어젠다로 나와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 2개의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름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질문은 구체적으로 한혜정 본부장님께 대한 질문이라 소개해드리고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혜정 본부장님께 2022년 개정 고등학교 선택 과목 중에서 수능 대상 과목은 어느 것이고 그 과목들의 단위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꼭 좀 질문해 주세요. 물리 1, 2를 일반 선택 과목으로 구성할 경우 같은 그룹에 속하므로 1, 2라는 위계를 과목명에 둘 수는 없는 거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고등학교 편제 그리고 그 다음에 수능 대상 과목, 그러니까 수능이 또 어떻게 갈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어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다만 이제 그 결정 과정에서 의견들을 많이 내시면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결정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 선택 과목에서 또 물리 1, 2를 다 넣는다 하는 그런 문제도 제가 지금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요. 지금 올해 아마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될 텐데 그럴 때
참여하셔서 의견을 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물리 1, 2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일반 선택 과목에 물리 1, 2 이렇게 뭐 과목명을 넣는 거는 또 뭐 된다 안 된다 그건 아니고 이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니까요. 네네 그렇게 의견을 좀 많이 개진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그냥 대답을 가름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질의응답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정 토론과 그리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많은 다양한 각도에서 의견을 주셨는데 이 소중한 의견들이 향후 교육과정 개편과 고교 대학 교육의 연계 그리고 수능 이런 데에 다 우리가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지정 토론과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오늘 포럼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총과 기가협은 앞으로도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수학과학 교육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